23년에 비교해서 24년에 국제 금 거래량이 100톤이 늘었거든요. 금은 귀금속이니만큼 100톤이라는 숫자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죠.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지금 주식과 함께 제일 큰 이슈는 금값입니다. 금값. 예전에 돌반지, 금반지로 주던 그런 미풍양속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. 이게 뭐 실물자산이긴 합니다만 또 이 금융시장, 캐피탈 마켓과 또 떼놓을 수 없는 또 자산이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상황에 대해서. 이것도 미국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 이야기긴 한데요, 사실. 그리고 금값이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중앙은행들 같은 그런 기관들의 보유 수요라든지 그런 게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그리고 또 금 같은 경우는 산업 수요가 있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 이슈도 있고 그리고 아까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그런 정책 불안정성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끝이 아닙니다. 아까 일본도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 정당이 득세하고 있습니다. 독일도 연정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당으로 쪼개보면은 그 극우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미 뭐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건 다들 주지의 사실이고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파가 정권을 잡았죠. 그렇다 보니 이런 점들이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불확실성을 높이는 영역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금을 같이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식 밸류에이션 차원도 있잖아요. 항상 아이비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위험 해지를 위해서 금을 사라. 주식을 사면서 사면 매분할 때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OCIO, SOCIO 펀드 등에서도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실물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뭔가 터질 것 같다, 불안하다 할 때 금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수요들이 있고 좀 그게 사실 여기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과반영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주 2012년 정도의 업계에서 열심히 레포트가 있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금이 그때도 많이 올랐어요. 왜 많이 올랐냐 하면은 그때는 금이 투자자산으로서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금값이 막 폭등을 하면서 이제 그게 계속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중에 인상 깊었던 레포트가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10년 내 금이 $10,000 갈 거다라는 전망을 냈었는데 아직 못 왔죠. 아직 거기도 못 왔고 절반도 못 왔습니다. 지금 3,600불 정도 되나요? 거의 4,000불 가까이 아직 안 됐나? 한 3,700인가? 연말 기준으로 3,800불 뭐 전망하는 데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 따라가지고 모멘텀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. 또 금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쪽이 현물 보유도 있지만 선물을 통해 가지고 헤지펀드들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헤지펀드들 기본 전략은 모멘텀 트레이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금 수요가 좀 더 몰려가지고 선물 쪽에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모든 거는 다 끝나고 나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런 차원에서 멀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보유에 대한 기회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상황을 잘 보면서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. 주식을 하실 때도 금 가격을 좀 이렇게 지켜보시나요? 어떻습니까? 아니요. 저희는 큰 고려 요인은 아니고요. 팀장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결국 화폐 가치가 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. 그런 게 금 가격의 장기 상승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걸로 대부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스뉴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더 커진 것 같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를 조장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기존에 깔려있던 화폐의 가치를 좀 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주식 가치를 밸류에이션 할 때 금 가격이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에요.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게 유동성을 풀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기대에 반영된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또 저희 쪽 회사 얘기를 살짝 하자면은 금 채굴 기업 펀드들이 좀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금을 직접 사게 되면은 금을 사가지고 보관료가 듭니다. 이게 좀 더 금값에 실물에 직접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골드 마이너 같이 골드 마이닝 하는 기업들은 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베타가 1배에서 2배, 한 배에서 2배까지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실물금을 사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금 주식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.
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. 뭐 이런 화폐적인 현상으로 최근에 금값 상승을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경제적인 이론을 떠나서 수급에 있어서도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. 뭐 올해도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 주변에서도 느끼고 있지만, 국제 경제학적으로 통계치 나온 거 보면 작년치까지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, 23년에 비교해서 24년에 국제 금 거래량이 100톤이 늘었거든요. 거의 8,900톤 가까이 되는데, 이게 금은 귀금속이니만큼 100톤이라는 숫자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죠. 거래량이 100톤 늘었는데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크게 늘었습니다. 2023년 비교해서 24년에 금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중앙은행들을 나래비를 쭉 세워보면 제일 앞에 있는 은행이 폴란드 중앙은행이에요. 폴란드 중앙은행, 터키 중앙은행 뭐 이런 식인데, 결국 폴란드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린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. 그만큼 이제 정정이 불안정하고 이 전시 경제에 들어가면 언제 전화에 휩쓸릴지 모르는 나라라는 인식들이 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, 결국은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이 통화금융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비축하는 것 같고, 그래서 국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지역에서의 정정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금부치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 종료되고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될 거야 하는 국면이 와도, 과연 그때는 통화 가치가 이 절상될 텐데 그때 금의 가격이 떨어질 거냐?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금의 현재 뭐 강세가 일견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이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의 성격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에 상관없이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,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이 또 최근에 주가 지수 상승에 또 일정 부분 좀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지 않나,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제가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뭐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생각했던 메인 드라이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이 좀 오락가락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친시장 쪽으로 약간 좀 기울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기준, 혹은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, 이런 것들에서 사실 굉장히 세금 관련된 이슈들인 거잖아요. 이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뭔가 거버넌스를 바꾸는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되게 이제 해왔는데, 세금 관련돼 있는 정책들은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워낙 최근에 한국도 세금을 줄이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에는 이제 재정 수지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이제 망설이고 있던 와중에, 뭐 저는 이제 여론 때문이라고 보는데, 정치권도 좀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,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 레벨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저는 향후에는 이제 확대 재정 그런 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 기조가 주주 친화적이다, 기업 친화적이다, 양자가 다른 건가요? 양자가 이렇게 흑백처럼 굉장히 완벽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.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는 있죠. 근데 기본 전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기존의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굉장히 뭐 중립적이었다, 이러면은 향후 정책들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,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기존은 반시장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이것도 일종의 정상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친시장적인 정책이라고 할 것들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볼 때는 정상화되고 있는 와중이다,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국내외 여러 가지 그 사정과 뉴스들을 간략하게나마 여기저기 짚어봤습니다.
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저희가 보는 시장은 또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시장과 또 다를 수 있어요. 저희들이 또 낸 오늘의 의견이 또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의견들이 또 모여서 시장을 또 만들어 나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. 9월 투자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.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해진 10월 투자 브리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